그렇다면 표본 제작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곳이 바로 작업실. 본격적인 박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데요. 만들 동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본다거나 뭐 조그맣게 점토로 모형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는 단계예요. 가장 첫 단계는 역시 스케치.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이건 또 무엇? 표본 제작할 동물을 냉동고에 옮겨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마다 다르지만 해동하려면 큰 동물은 한 하루 정도 걸리고 작은 동물은 뭐 몇 시간 만에 해동되기도 하고, 사체들은 다 부검을 마친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장기들은 다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복부 절개는 다 돼 있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에 붙어 있는 살점을 제거를 한 거예요. 이 가죽에 붙어 있는 살점이나 지방을 다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너무 얇게 견도를 쳐버리면은 모근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털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견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유, 보통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가죽에 붙어있는 살점을 제거한 다음에는요, 가죽에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마네킹에 잘 씌울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레탄 폼을 틀에 붓고 가죽 안쪽에 들어갈 마네킹을 제작할 차례. 요 마네킹을 잘 만들어야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므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란다. 살아있던 동물의 크기 그대로 재현한 것 또한 포인트. 우레탄 폼은 잘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무게도 가볍고 모양을 다듬기도 편하다고. 마네킹이 완성되면 보관해둔 가죽을 입히고 눈이나 이빨, 발톱 등 세부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유리 재질로 된 가짜 눈알이에요. 눈알의 경우에는 유리나 아크릴 재질로 된 가짜 눈알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눈은 보는 사람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랜 시간과 수많은 손길을 거쳐 완성된 작품. 힘든 여정인 만큼 특별한 바람이 있다는데. 지금 한국에서 박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되게 잔인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저로 인해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그런 최종 목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현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예요. 어린 시절 침대에 누워 해야 할 일을 상상하는 걸 좋아했던 칸트는 어느 날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자세히 계획표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이를 확인한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얘야, 정말 이대로 실천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빠. 앞으로 계획표에 맞게 생활할 거예요. 이후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칸트는 조금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강의를 간 뒤 오후 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칸트는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까지도 계획에 맞춰 생활했어요. 심지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는 그를 보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이처럼 칸트가 누구보다 자신의 계획을 지키려 한 이유는 그만큼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제자 양성은 물론 인간 이성에 대한 철학책, 순수 이성 비판과 같은 3대 비판서를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칸트가 세계적인 철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계획성. 어려서부터 꼼꼼하게 나만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려 한 덕분에 세상을 빛낸 위대한 철학자로 기록될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쉽게 분해가 일어나는 RNA의 특성상 보호물질로 포장해주는 것이 필수인데요. 김동표 박사팀이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면 RNA 보호막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요 칩 내에 통로가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까만데요, 그냥? 네, 지금 까만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이라고 해주는 지금 그 500 마이크론 정도의 여러 가지 미세 유체 장치가 패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제 기술들을 저희들이 고유의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머리카락 두세 배 굵기의 통로를 따라 액체나 기체를 흘려줬을 때 이 미세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생물학적인 혼합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세 유체 공학인데요. 작은 냄비에 물이 더 빨리 끓듯이 RNA와 보호물질을 미세 유체 반응기에 흘려서 단시간에 물질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미세 유체라는 공간 안에 자연 확산에 의해서 아주 단시간 내에 거의 0.1초 내에 완벽한 혼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혼합이 이루어져야지만 보호막이 형성이 되고 그 보호막 형성 코팅이 잘 돼야지만 안정성이 높아져서 일반인들한테 백신을 투입할 때까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백신을 개발했지만 현재까지는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보호막 코팅 기술을 최적화한다면 보관 시 발생하는 폐기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팀은 현재 실험용 RNA를 이용해 혼합 비율, 공정 조건 등을 바꿔가며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뿌옇게 되어 있는 게 mRNA가 둘러싸고 있는 나노 입자가 지금 용액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용액은 이제 알코올과 물인데 이후에 의공학자들, 의료 전문가들하고 또 많은 또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투여할 수 있는 이제 백신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가는기로 추출한 나노 캡슐 용액은 측정 장치에 넣어 얼마나 균일한 크기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일도는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PDI 값이라는 게 얼마나 균일한가 나타나는 것인데 0.18이면 상업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NA를 잘 둘러싸게 하는 기술이지만 너무 안정성이 좋으면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이 세포의 또 전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하게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르게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 주입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백신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레카! 우선 책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레 분리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뜯어내는 이유는? 기존의 책을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튼튼하게 재본하기 위해서는 책을 분해를 한 이후에 새로 재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책 모서리가 찢어졌다. 찢어진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비슷한 종이를 찾아서 메꿔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종이에 무언가를 바른다? 종이를 자연스럽게 찢기 위해서 물을 바르는 거예요. 이후 종이를 찢어 보수할 곳에 풀로 붙여주는데 이때 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며칠이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완벽하게 마른 후에는 먼지가 붙지 않도록 풀이 있던 부분을 지우개로 살살살 지워준다.
다음 과정으로 향하는 기술자. 그런데 종이를 왜 이런 곳에 넣는 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책을 프레스에 눌러서 압축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종이 사이사이에 공기를 충분히 빼줘서 책의 부피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도 이 프레스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책에 따라 압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이 무려 수개월이란다. 멀고도 험한 여정. 압축이 끝난 후에는 종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한 뒤 다시 책의 형태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다. 책을 꿰매기 위해서는 대수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톱질을 해서 구멍을 뚫을 거예요. 표지를 씌우기 전 바느질로 꿰매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구멍을 뚫을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한 후 조심조심 실이 지나갈 자리를 살짝 쿵 만들어준다. 이제 바느질을 진행하나 했더니 웬 정체 모를 도구에 책을 집어넣는다. 이건 또 뭐람? 책을 꿰매기 위해서 수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제본용 실은 굵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맞는 굵기의 실을 써야 되거든요. 한 권의 책이지만 들이는 노력은 가늠 불가. 동글게 말아준 후 마무리 작업에 돌입. 바로 겉표지를 덮어줄 차례. 이것 또한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꿰매준 뒤 바닥 부분까지 꼼꼼히 엮어준다. 그런데 이 알록달록한 종이는 다 뭐람? 원하시는 색상의 가죽이나 종이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드리기도 하고요. 그 책의 내용이라던가 그 책의 기존의 표지라던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책과 가장 어울리는 걸 고르려고 해요. 같은 책이어도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책의 느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므로 가죽이나 실, 장식 등을 고를 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단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드디어 완성! 아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 세상에 이게 정녕 같은 책이냐고요. 방금 출판된 새 책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최상의 상태. 유레카! 양공은 서양식으로 만든 활 또는 그 활에 화살을 먹여서 일정한 거리 밖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여 쏘아 맞히는 경기를 뜻하는데요. 활 10위를 떠난 화살은 최대 시속 240km의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을 뚫고 지나가는 화살이 보이시나요? 화살은 대개 알루미늄 합금의 일종인 듀랄루민 또는 글라스 파이버 재질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들어보면 상당히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화살은 순식간에 엄청난 위력을 발산합니다. 화살은 운동 에너지가 저장된 활시위가 화살의 뒤를 치면 그 힘에 의해 날아가는데요. 활시위를 쭉 잡아당기면 활시위의 매력이 저장되고 구부러진 활에 탄력이 생기는데 이때 활시위를 놓으면 활의 탄력이 활시위에 전해지는 동시에 활시위의 매력이 활에 방출되면서 활이 슝 하고 발사되는 거죠. 활이 많이 구부러질수록 탄력의 세기도 강해지고 화살도 힘차게 날아가게 되겠죠? 계란처럼 작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과 스킬이 필요한데요. 정중앙이 아닌 약간 옆을 노리고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화살이 직선으로 올곧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고기처럼 좌우로 흩날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활시위가 활에 탄력을 가할 때 운동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궁수의 역설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화살이
화살이 좌우로 진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이를 적절하게 잡아줄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화살 꼬리에 달려있는 화살 깃입니다. 기껏해야 0.04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화살의 깃이 명중률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화살 깃은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적당한 회전을 줘서 날아가는 화살의 흔들림을 줄여주죠. 이걸 자이로 효과라고 하는데 빠르게 날아가는 총알이 수평을 유지하며 곧게 날아가는 원리도 자이로 효과 덕분입니다. 수박을 뚫고 나온 화살의 궤적을 보면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유레카! 칼은 한자로 도와 검으로 불리우죠.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도, 칼날이 양쪽 모두 있는 것을 검으로 구분합니다. 검은 칼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베는 것과 함께 찌르는 것에 유리하여 무기로서 더 유용했지만 강철검이 등장한 후 한쪽 날에 무게와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도의 영역이 더 확대되었죠. 무기로서의 칼은 전술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단검과 장검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장검이 유리할 수 있지만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장검은 쉽게 휘거나 부러지기 때문에 장인들은 늘 철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고 비법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견디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고유한 형태의 무기들이 발달했고 당연히 우리식의 도검도 제작되었죠. 우리의 전통칼을 소장하고 있는 도검 전시관입니다. 전쟁에 쓰였던 12,000여 점의 무구류를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장의 남다른 칼사랑으로 수집해온 다양한 도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전통 칼들. 여러분은 삼국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먼저 중국의 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의 길이를 보면 주로 한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마의 민족답게 주로 말을 타며 칼을 썼기 때문입니다. 날은 비교적 폭이 넓고 두꺼운 편이죠. 타치, 가마쿠레 시대에 썼던 일본의 칼입니다. 날이 예리하고 칼의 끝이 위쪽으로 들려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칼을 쓰는 건법들이 발달하여 손잡이의 길이가 깁니다. 이후 에도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썼던 바로 그 칼, 카타나가 등장하죠. 그럼 우리의 칼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에 실전에서 사용했던 군용칼, 환도입니다. 칼자르고 짧은 외나리 칼을 대부분 환도라고 불렀는데요. 칼집에 끈을 들이워 칼자루가 등 뒤로 향하도록 허리춤을 찰 수 있게 고안되었죠. 환도의 칼집은 얇은 나무에 한지, 어피, 갈대잎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자개나 금을 이용하여 아름다움까지 살려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칼과 손잡이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한 손으로도 쓸 수 있고 양손으로도 쓸 수 있고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조선 전기 때는 손잡이가 짧았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침략해 오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잡이를 길게 늘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군들이 손잡이가 너무 긴 칼들은 쓰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손잡이를 좀 줄인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칼들이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레카!
라쿤은 미국 너구리과 동물로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흔히 우리나라의 너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레서 판다에 더 가깝습니다. 인디언 말로 냄새를 찾는 선이란 뜻의 라쿤은 아주 섬세한 발을 가졌는데요. 발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고요. 인간처럼 물건을 짚고 문을 여는 것은 물론 킥보드까지 탈 수 있습니다. 라쿤은 잡식성으로 뭐든 잘 먹는데요. 먹이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물에 씻어 먹는 특이한 버릇이 있답니다. 원래 야생에서 사는 라쿤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습성이 있는 데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발에서 느껴지는 촉감으로 물체를 파악하는데요. 발에는 수천 개의 촉각 수용기가 있어 물에 넣으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물속에 먹이를 넣어 만져본 후에 먹는답니다. 라쿤은 지능이 아주 높은 동물 중 하나인데요.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손재주, 거기다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녀석이라 장난을 치는 건 기본이고요. 기물 파손에 도둑질까지 일삼는다고 합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날카로운 송곳니와 야생 본능을 지닌 맹수이기도 한데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귀여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으로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는 두 얼굴의 동물 라쿤. 천방지축 사고뭉치 라쿤의 시크릿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이 라쿤을 따라오라고. 그냥 꼬리예요? 그냥 정답을 보면 알지. 꼬리가 어떻게 달린지. 라쿤과 너구리의 생김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꼬리의 줄무늬입니다. 사람들은 너구리 꼬리가 줄무늬라고 생각하지만 라쿤의 꼬리는 줄무늬가 있고 너구리의 꼬리는 줄무늬가 없습니다. 너구리를 영어로 라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너구리는 객과의 동물이고 라쿤은 미국 너구리과로 종이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라쿤의 색깔은 보통 회갈색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옅은 금빛의 블론드와 약 75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알비노까지 다양합니다. 라쿤은 물을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가에서 먹이를 물에 담가 씹는 정도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물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생 라쿤 대부분은 강하나를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수영을 잘하지만 간혹가다 수영을 싫어하는 라쿤들도 있습니다. 그래, 광견병 정확했어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인기 있는 동물이지만 야생 라쿤에게 물리면 광견병에도 걸릴 수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2017년 라쿤을 인수공통질병인 광견병의 주요 보균동물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야생 라쿤의 이빨에 물리면 광견병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라쿤의 변에 있는 회충은 인간에게 내장 유충 이행증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012년엔 애완용으로 유럽에서 수입된 라쿤이 야생화되면서 광견병을 전파시킬 사례도 있어 라쿤이 야생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레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146.6m에 달하는데 이 대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 변이 230.25, 230.45, 230.40, 230.38m로 각 길이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다.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기원전 2500년 무렵 이집트에서는 보름달이 뜬 밤마다 특별한 의식이 치러졌다. 지금 당장 자를 여기에 갖다 대도록 하여라. 어디 대복... 이게 길이가...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사용하도록 하여라. 에? 사형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닥치거라. 로열 큐빗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파라오가 매우 중요시 여겼던 로열 큐빗. 그것은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단위 중 하나였는데 몇 년 전 전하, 요즘 큰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가들이 쓰는 자가 다 제각각이어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요즘 길이를 어떻게 재고 있나? 큐빗이라고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쓰이던 단위인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로 약 45.8cm의 길이였다. 잠깐만. 아니, 사람마다 팔꿈치의 길이가 다 다를 것인데 그걸 1큐빗으로 정해가지고 결과를 내면 결과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옵니다. 어허. 아, 그러면 되겠구만.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이 신성한 몸으로 길이를 재서 큐빗을 정해 배포하도록 하겠노라. 오랜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 새로운 큐빗인 로열 큐빗을 발표했는데 파라오가 발표한 로열 큐빗은 자신의 큐빗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화강암에 해당 길이를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자를 대보던 길쭉한 물건 로열 큐빗 마스터였다.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사용하는 자와 로열 큐빗 마스터를 비교해보는 의식을 치러야 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학자들은 이런 로열 큐빗으로 인해 피라미드가 오차없는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